아버지는 왜 웃으며 서명했을까요? 바지 뒷주머니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님, 여기 한 군데만 서명하시면 돼요. 며느리가 식탁 위로 종이 한 장을 밀었습니다. 형광등불빛 아래 6글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 72 강만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획도 흔들리지 않는 글씨로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며느리 윤석영의 어깨가 눈에 보일 만큼 내려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 태주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작은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가방에 넣은 것은 2가지였습니다. 아내의 사진 한 장, 그리고 40년을 쥐고 살아온 대패 한 자루. 바지 뒷주머니에는 4번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무엇인지 그 집에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2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남동공단 뒷골목 셔터가 반쯤 녹슨 목공소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만호목공이라는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만호는 셔터를 올렸습니다. 쇠가 긁히는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렸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어긋난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톱밥이 밤새 내린 눈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만호는 손바닥으로 그것을 쓸어냈습니다. 송금 사이사이에 나무 가루가 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가루였습니다. 아내는 그걸 보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손은 나무가 반이네. 아내는 3년 전에 갔습니다. 안방 창가 자리에서 만호의 손을 잡은 채였습니다. 만호는 그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문틀마다 아이들 키를 새긴 칼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준이 8살 때 새긴 자국이 제일 낮았습니다. 딸 미영이 20에 새긴 자국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 집은 만호에게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만호가 평생 남 앞에서 목에 힘을 준 적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아들이 가구 회사 대표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명함에 인쇄된 대표라는 2글자를 만호는 안경을 2번 벗었다 쓰며 읽었습니다. 목공소 하나로 자식을 대표까지 올렸다는 말을 그해 만호는 공단 사람들 앞에서 3번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자랑이 나중에 자기 목을 조를 줄은. 이상하게도 그해 봄부터 태준의 전화가 짧아졌습니다. 용건만 말하고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밥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만호는 회사가 바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면 만호는 작업대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톱밥 냄새가 코끝을 채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저 아이에게 물려준 게 기술이었을까? 아니면 욕심이었을까? 나무를 다루는 사람은 결을 봅니다. 결을 거스르면 아무리 좋은 나무도 갈라집니다. 만호는 40년간 나무의 결은 읽었지만 자기 아들의 결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4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친구 오정길이 소주 2병을 들고 목공소로 찾아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접고 1년째 노는 친구였습니다. 둘은 작업대에 신문지를 깔고 마주 앉았습니다. 잔이 몇 번 오갔습니다. 정길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만호야, 요즘 태준이 회사 소문이 안 좋더라. 만호는 웃었습니다. 헛소문이야. 걔가 어떤 애인데. 정길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을 밀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자식한테 돈 줄 때는 종이 한 장은 남겨라. 만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자식한테 무슨 종이냐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이미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셔터를 내리며 하늘을 봤습니다. 공단 위로 비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0일 뒤, 밤 11시에 그 집 현관벨이 울립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만호는 이미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비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어깨가 젖어 있었습니다. 우산을 안 쓴 게 아니라 차에서 내려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의 젖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 형광등을 켰습니다. 불이 한 번 껌뻑이고 켜졌습니다. 태준은 소파에 앉지 않고 그 앞에 그냥 섰습니다. 그 등 뒤로 부엌 문틀이 보였습니다. 칼로 새긴 자국들이 층층이 남아 있었습니다. 8살 태준의 키 자국이 지금 서 있는 43 태준의 허리 아래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해. 사흘입니다. 만호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그런데 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못 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태준이 숫자를 말했습니다. 3억이요. 만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납품 대금이 2군데서 막혔습니다. 어음이 사흘 뒤에 돌아옵니다. 그거 막지 못하면 회사가 끝납니다. 직원이 11명입니다. 은행은 한도가 다 찼습니다. 처가는 태준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만호는 아들의 정수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 흰머리가 있었습니다. 만호가 그것을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은 만호에게 늘 8살이었습니다. 문틀에 칼자국을 새기고 발끝을 들었다가 아버지에게 등짝을 맞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 머리에 흰머리가 있다는 것을 만호는 43해 만에 알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만 2번 흔들렸습니다.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자지 않았습니다. 안방에 앉아 장롱이 낡은 서류 봉투를 내렸습니다.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손끝에서 부스럭거렸습니다. 37년 된 종이였습니다. 이 집은 아내와 함께 얻은 집이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숨을 쉰 방이 저 안방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창틀로 바람이 들어와 신문지를 끼워야 했고, 여름에는 마당 쪽 벽에서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이 집을 늘 낡았다고 흉봤지만 이사 가자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사흘을 알았습니다. 밥을 2끼 넘기고 목공소에 나가서도 대패를 잡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아 나뭇결만 봤습니다. 결을 거스르면 갈라진다는 걸 알면서도 결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지키려고 40년 톱밥을 먹었다. 그런데 그 40년이 무엇을 위한 거였는지 지금 결정해야 한다. 나흘째 아침, 만호는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중개인이 차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내놓으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급한 일이 있으신지. 만호는 딱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잔금 날짜를 좀 당겨주시오. 중개인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값을 더 깎아야 한다고.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대패질을 한 손은 그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약한 날 저녁, 오정길이 목공소로 왔습니다. 소주는 없었습니다. 손에 A4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길이 그것을 작업대 위 톱밥 사이에 내려놓았습니다. 차용증이다. 만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자식한테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만호야. 정길이 만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법무사로 30년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나 사무실에서 이런 사건 몇백 건 봤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 줄 때 종이 안 쓰는 이유는 하나야. 믿기 때문이지. 그런데 나중에 그 종이가 없어서 우는 부모는 자식을 안 믿어서 우는 게 아니야. 그럼 자기가 준 게 사랑이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우는 거다. 만호는 종이를 봤습니다. 이건 내 아들 못 믿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지키는 거다. 회사가 망해도 이 종이 한 장 있으면 내 돈은 채권이 된다. 없으면 그냥 사라진 돈이야. 만호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기라. 이 종이 태준이가 서명하면 나중에 원망할까? 정길이 답했습니다. 원망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다. 이틀 뒤 태준이 목공소로 왔습니다. 만호는 작업대 위에 그 종이를 밀어놓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으로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채무자란에 자기 이름이 있고 채권자란에 아버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못 믿으십니까? 만호는 아들을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믿는다. 그래서 쓰는 거다. 이런 거 없어도 제가 갚습니다. 그럼 쓰고 갚아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광등에서 벌레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준이 주머니에서 인감을 꺼냈습니다. 인주가 말라 있어서 2번 눌러야 색이 나왔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작았습니다. 만호는 그 종이를 4번 접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을 비우기 사흘 전, 만호는 목공소 셔터를 내렸습니다.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2번 돌렸습니다. 40년 동안 이 자물쇠는 밤에만 잠겼습니다. 낮에 잠근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손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대패를 잡으면 결이 어긋났습니다. 나무는 사람 마음을 읽습니다. 흔들린 사람이 잡으면 갈라집니다. 40년 목수가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만호는 열쇠를 바지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셔터 자물쇠 열쇠 하나였습니다. 뒷주머니에는 이미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셔터 앞에 서서 간판을 한번 봤습니다. 만호 목공, 4글자였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나왔습니다. 집을 비우는 날은 5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장롱을 드러냈습니다. 벽지 위에 장롱 자리가 하얗게 남았습니다. 37년 동안 햇빛을 안 받은 벽이었습니다. 만호는 부엌 문틀 앞에 잠깐 섰습니다. 칼자국들을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제일 낮은 자국, 제일 높은 자국. 아내가 쓴 연필 글씨는 이미 다 지워졌지만 칼로 파인 것은 남아 있었습니다. 만호는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문틀에서 그 부분을 잘라내려 했습니다. 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단단했습니다. 3번 시도하고 만호는 칼을 접었습니다. 기록은 두고 가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트렁크가 닫혔습니다. 며느리 윤석영은 집만 확인하고 먼저 차에 올라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은 올라간 채였습니다. 만호가 마당에 서 있을 때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녀 하은이었습니다. 12살.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만호는 아이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그래. 저 좋아요. 아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만호가 그 집을 떠나던 날 잡은 유일한 손이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만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 집에서 식탁 위로 종이 한 장이 밀려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라는 6글자가 적힌 종이었습니다. 아들 집은 24평이었습니다. 만호에게 배정된 방은 현관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원래 창고로 쓰던 방이라 벽 한쪽에 선반이 박혀 있었고 창문은 옆 동벽을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으면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만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목공소 뒷방에서 낮잠을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좁은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다른 거였습니다. 첫째 주는 괜찮았습니다. 며느리 윤석영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국이 따뜻했고 밥그릇에 밥이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학교 가기 전에 만호방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둘째 주부터 국이 없어졌습니다. 셋째 주에는 냉장고 문 앞에 반찬 그릇이 랩으로 덮여 나왔습니다. 랩 위에 유성펜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것. 만호는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혼자 먹었습니다. 식탁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에 들고 들어가 접이식 상을 펴고 먹었습니다. 이사 오던 날 마트에서 산 상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이었고
다리를 접으면 벽에 세워둘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남의 집 밥상을 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서로 편하다는 걸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호칭이 사라진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윤석영은 만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말 대신 말을 걸 때 방문 앞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호가 나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소리로 불린다. 만호는 그 생각을 하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늙었다고 여겼습니다. 그 주말이었습니다. 만호가 세수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위 칫솔 꽂이에 칫솔이 3개 꽂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4개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서랍장 위에 종이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만호의 칫솔과 치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옮겨졌는지 몰랐습니다. 만호는 그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칫솔을 방에 두라는 건가? 윤석영이 세탁기 앞에서 등을 돌린 채 답했습니다. 아버님 편하시라고요. 만호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종이컵을 버렸습니다. 부엌에서 유리컵을 하나 꺼내왔습니다. 거기에 칫솔을 꽂았습니다. 종이컵은 쓰고 버리는 것이다. 나는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 그 주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만호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부엌 앞에서 멈췄습니다. 징크대 아래 2번째 서랍이 반쯤 나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에 3번 밀어 넣던 서랍이었습니다. 레일 한쪽이 주저앉아 끝까지 닫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호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끌 한 자루를 가져왔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그 빛으로 봤습니다. 레일 받침이 나사 하나 길이만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40년 하던 사람 눈에는 3초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만호는 소리가 나지 않게 고쳤습니다. 나사를 돌릴 때 손잡이를 손바닥으로 감싸 소리를 죽였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깨면 안 되었습니다. 서랍을 밀어봤습니다.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만호는 끌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손이 쓸모 있었던 건 아무도 모르는 그 한 번이었다. 그거면 됐다. 목공소를 닫던 날, 만호는 공구 몇 점만 데려왔습니다. 대패 한 자루와 끌 3자루였습니다.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없는 작업장에 그것만 남겨두는 게 미안해서였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작은 방 선반에 올려뒀습니다. 그 다음 주말, 베란다 문을 열었을 때 공구함이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만호는 한참 그것을 봤습니다. 40년 쓴 대패가 빨래 건조대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건조대에서 물이 떨어져 대패 몸통에 얇게 번져 있었습니다. 나무 손잡이는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만호는 소매단으로 그것을 닦았습니다. 2번, 3번 닦았습니다. 닦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춥지 않았는데 떨렸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대패를 방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침대 밑에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눕혔습니다. 아들 태주는 그 무렵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자정에 들어왔습니다. 마주치면 안녕히 계셨어요, 아버지. 한마디였습니다. 회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만호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물어서 좋은 대답이 나오면 그때 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달째, 7월 첫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방문 앞에서 헛기침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잠시만요. 2달 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만호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석영이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만호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한 군데만 서명하시면 돼요. 만호는 안경을 썼습니다. 6글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 밑에 시설 이름이 있었습니다.
만호가 모르는 지명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 반은 걸릴 거리였습니다. 만호가 물었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야겠는데. 윤석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문장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요. 자기 방이 필요한 나이예요. 저희도 계속 이렇게는 못 살아요. 거기 시설 좋아요. 제가 알아봤어요. 아버님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또 그 말이다. 이 집에서 내가 편해지는 쪽으로 옮겨질 때마다 나는 한 칸씩 밀려났다. 칫솔이 방으로 갔고 이번엔 내가 간다. 내가 나가면 방이 하나 생기지. 네. 만호는 거실 쪽을 봤습니다.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켜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화면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만호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준아. 태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만호는 알았습니다. 이 서류는 며느리 혼자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상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하지 못하니 며느리가 대신 앞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3억을 말했던 입이 지금은 아버지 이름 3글자를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획도 흔들리지 않는 글씨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만호. 40년 계약서에 써온 그 글씨였습니다. 윤석영의 어깨가 눈에 보일 만큼 내려갔습니다. 안도한 것이었습니다. 만호는 그 어깨를 보고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지금 버려지는 게 아니다. 확인하는 중이다. 내가 준 것이 사랑이었는지, 거래였는지, 저 아이가 받은 것이 아버지였는지, 돈이었는지. 40년 걸려서 이제 알게 되는 거다. 나무는 갈라지고 나서야 결을 보여준다. 방으로 들어와 짐을 쌌습니다. 가방에 넣은 것은 2가지였습니다. 아내 사진, 그리고 대패. 바지 뒷주머니에는 4번 접힌 종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2달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종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하은이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만호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좀 쉬러 간다. 언제 와요? 올 거다. 약속이요? 만호는 새끼손가락을 걸어줬습니다. 아이 손가락은 만호 손가락 반도 안 됐습니다. 요양원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방은 4명이 쓰는 방이었습니다. 창가 침대가 만호 자리였습니다. 시트에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병원 냄새 같았습니다. 만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여름 산이 짙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유리창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옆 침대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넣었소? 만호가 답했습니다. 내가 들어왔소.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여기 여럿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만호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내 사진을 침대 옆 서랍에 세웠습니다. 대패를 그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지 앞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열쇠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목공소 셔터 자물쇠 열쇠였습니다. 만호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 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쇠가 손바닥 온기를 먹어 미지근해질 때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다. 내가 기다리는 곳이다. 첫 주에 만호는 휴대전화를 침대 옆에 두고 잤습니다. 하은이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새끼 손가락을 걸었으니까요. 닷새째 저녁, 만호가 먼저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하은이 학원 갔어요. 몇 시에 오냐? 늦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흘 뒤 다시 걸었습니다. 학원이요. 또 사흘 뒤였습니다. 학원이요. 만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학원은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12살 아이가 저녁 8시에 매번 학원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만호는 40년간 거래처 핑계를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물건이 안 나올 때 사람들이 대는 말이 늘 그렇게 짧고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만호는 다시 걸어 물었습니다.
하은이한테 내 번호 줬냐? 수학이 저쪽이 조용했습니다. 아버님, 애가 아직 어려요. 괜히 마음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냐?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호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또 꺼졌습니다. 집을 나오던 날 그 마당에서 만호의 손을 잡은 사람은 그 아이뿐이었습니다. 집을 잃었다. 방을 잃었다. 밥상 자리를 잃었다. 그건 다 물건이다. 물건은 다시 만들면 된다. 나는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 아이는 내가 만들 수 없다. 만호는 그날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시오? 만호가 답했습니다. 입맛이 없소.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석 달쯤 되면 다들 그렇소. 자식들이 안 와서 그런 게 아니오. 그럼 뭐요? 안 올 걸 알면서 기다리는 게 힘든 거지. 만호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에 벌레 한 마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건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밤 9시였습니다. 만호는 뒷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4번 접힌 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2달 내내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종이였습니다. 바지를 갈아입을 때마다 만호는 그것을 새 바지로 옮겨 넣었습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땀이 베어 접힌 골마다 누렇게 얼룩이 앉았고 눌린 자리가 천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글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채무자란의 아들 이름, 채권자란의 자기 이름. 만호는 그 종이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3번째 신호에 정길이 받았습니다. 만호야. 만호는 창밖 산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정길아. 나 하나 물어보자. 뭐? 공단, 그 땅. 목공소 부지 말이야. 명의가 아직 내 앞으로 있지. 수학이 저쪽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정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만호야. 너 지금 어디냐? 만호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있지, 없냐? 정길이 답했습니다. 있다. 만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매미 소리가 한 겹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정길아. 내가 8년 전에 태준이 회사 차릴 때 그 땅 절반 임대차로 돌려놓은 거 기억하냐? 기억한다. 내가 서류 만들었으니까. 그거 아직 유효하냐? 유효하다. 태준은 그 땅이 아버지 명의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다만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라고 마음대로 믿고 있는 거지. 만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길아. 나 여기서 좀 더 있어야겠다. 뭐? 기다릴 게 하나 있다. 전화를 끊고 만호는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뒷주머니가 아니라 아내 사진 뒤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 뒤 요양원 면회실에 아들이 나타납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 하나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수요일 요양원 면회실이었습니다. 만호가 들어갔을 때 태주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3주 만이었습니다. 앞에 과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옆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태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얼굴 좋아지셨네요. 만호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만호는 아들의 손을 봤습니다. 손톱 밑이 깨끗했습니다. 3주 전보다 깨끗했습니다. 만호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손톱 밑이 깨끗한 사람은 손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밥은 먹었냐? 먹었습니다. 그럼 말해라. 태준의 목이 한 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밀었습니다. 만호는 안경을 썼습니다. 첫 장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였습니다.
둘째 장은 인감증명서 위임장이었습니다. 셋째 장에는 부동산 표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동공단 뒷골목 그 번지였습니다. 목공소 부지였습니다. 만호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얼마냐? 태준이 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아, 이번엔 얼마냐? 4억입니다. 만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3억 넣은 게 석 달 전이다. 그 돈으로 어음은 막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건 구조가 그래요. 한 번 막으면 계속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막지 말았어야지.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손 벌리는 게 좋아서 이러는 겁니까? 만호는 아들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다. 자기가 미안하기 때문이다. 미안한 사람은 화를 낸다. 나도 그랬다. 태준아. 네. 그 땅에 뭐가 있는지 아냐? 태준이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 작업장이요. 40년이다. 그거 지금 문 닫혀 있지 않습니까? 만호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한번 굽었습니다. 닫혀 있으면 없는 거냐? 아버지, 지금 그 작업장 하나 지키자고 회사 11명을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11명 이야기는 석 달 전에도 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면회실 벽시계 소리가 났습니다. 만호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인감은 못 준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못 준다. 집도 파셨는데 왜 그건 안 됩니까? 만호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은 내가 판 거다. 그건 내가 결정한 거야. 면회실 문 쪽에서 요양보호사가 고개를 내밀었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내가 결정하려 하고 있지 않냐.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문을 밀 때 문짝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과일 상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옆 침대 노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8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만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만호 어르신 되십니까? 여신팀입니다. 예. 오늘 접수된 근저당 설정 관련해서 본인 확인 절차 진행 중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접수됐는데 어르신 본인이 발급하신 게 맞습니까? 만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매미 소리가 그날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떼준 적 없소. 수화기 저쪽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감증명서 뗀 적 없소. 위임장 써준 적도 없소. 그 서류는 내 것이 아니오. 전화가 끊긴 뒤 만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신고한 게 아니다. 물어서 대답한 것이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나는 40년 목공소를 거짓말로 지킨 적이 없다. 그리고 저 아이가 저 서류를 만들 때 이 전화가 올 거라는 걸 몰랐을 리 없다. 알면서 한 거다.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만호의 눈에서 처음 눈물이 났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뒤 처음이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은행이 고발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였습니다. 만호가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만호는 참고인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간 날, 만호는 20년 된 감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아들 회사 개업식에 입었던 양복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들 일인데 진술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호가 답했습니다. 사실대로 적으시오. 어르신, 사실대로 적으시오.
조사관이 조서를 넘겼습니다. 만호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 획도 흔들리지 않는 글씨였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에 적었던 그 글씨였습니다. 같은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딸 미영이 요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미영은 그날 이후 집안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들에게만 걸고 산다는 것이 늘 서운했습니다. 미영은 앉기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올케가 이혼 조정 신청 냈어요.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명에 자기 앞으로 돌려놓고 하은이 양육권까지 걸었어요. 태준이 조사받기 시작한 그 주에요. 아버지, 그 주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요양원 넣는 서류는 자기가 들고 왔으면서 만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조금 옅어져 있었습니다. 8월 끝이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제일 먼저 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 아이는 이제 알게 되겠지. 나는 2달 걸려 알았다. 저 아이는 8년 걸렸다. 미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어떻게 해요? 만호가 답했습니다. 법대로 한다. 아버지, 미영아. 만호는 딸을 봤습니다. 내가 지금 나가서 탄원서 쓰고 합의해주면 저 아이는 또 안다. 나는 40년 나무를 만졌다. 갈라진 나무는 메워도 그 자리에서 또 갈라진다. 결을 바꿔야 한다. 그럼 결은 어떻게 바꿔요? 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9월 첫째 주, 첫 재판이었습니다. 법정은 작았습니다. 방청석에 만호와 미영, 그리고 오정길이 앉았습니다. 태준의 변호인이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자 간 재산 문제이고 3억 원은 이미 증여된 자금이므로 해당 부동산 역시 실질적으로 가족 공동 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증여. 만호는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오정길이 옆에서 만호의 무릎을 한번 쳤습니다. 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4번 접힌 종이였습니다. 접힌 골마다 누렇게 얼룩이 앉아 있었습니다. 2달 동안 매일 바지를 갈아입을 때마다 옮겨 넣었던 종이었고 그 뒤로는 아내 사진 뒤에 끼워두었던 종이었습니다. 만호가 그것을 펼쳤습니다. 법정에서 종이 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채무자란의 강태준, 채권자란의 강만호, 금액 3억. 그리고 2 사람의 인감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인주가 말라서 2번 눌러야 색이 나왔던 그 도장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미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태준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봤습니다. 만호는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증여가 아닙니다. 빌려준 돈입니다. 8년 전 정길이 강권했던 종이 한 장이 그날 아버지의 마지막 방패가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정길이 만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만호야, 너 괜찮냐? 만호는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정길아. 나 이겼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남았지? 9월 햇빛이 법원 계단에 하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 계단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다음 주, 만호는 요양원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 동의는 받으셨어요? 만호가 답했습니다. 내가 들어왔으니 내가 나갑니다. 퇴소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짐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들어올 때와 같았습니다. 아내 사진, 그리고 대패한 자루. 옆 침대 노인이 누운 채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오? 내 자리로 갑니다. 노인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만호도 들어 보였습니다. 남동공단 뒷골목은 그대로였습니다. 만호는 셔터 앞에 섰습니다. 2달 반이었습니다. 셔터 아래쪽에 흙물이 튄 자국이 그대로 말라 있었습니다. 자물쇠에 녹이 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만호는 바지 앞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 구멍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2번 흔들어 넣고 돌렸습니다.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호는 양손으로 셔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렸습니다. 쇠가 긁히는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렸습니다. 40년 동안 아침 6시마다 울렸던 그 소리였습니다. 건너편 철공소에서 사람이 나와봤습니다. 만호 형님, 언제 오셨어요? 만호가 답했습니다. 방금. 작업장 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가 톱밥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2달 반 동안 아무도 밟지 않은 바닥이었습니다. 창으로 들어온 빛에 먼지가 떠올랐습니다. 만호는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으로 작업대를 쓸었습니다. 먼지가 손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그 자리에 있던 것은 톱밥이었습니다. 나무 가루와 먼지는 다릅니다. 하나는 일한 흔적이고 하나는 일하지 않은 흔적입니다. 만호는 가방에서 대패를 꺼냈습니다. 베란다에서 물을 맞았던 그 대패였습니다.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옆에 세워둔 오동나무 판자를 가져와 고정하고 결을 봤습니다. 결이 보였습니다. 2달 반 만에 결이 보였습니다. 대패를 밀었습니다. 한 번. 나무가 얇게 일어났습니다. 대패밥이 손등 위로 곱게 말려 올라왔습니다.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업대에 이마를 대고 앉았습니다. 어깨가 2번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그 집 현관에서 그랬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부자는 우는 법도 닮습니다. 잘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목공소 뒷방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낮잠 자던 방이고 겨울에는 톱밥 자루를 쌓아두던 방이었습니다. 2평 반. 장은 없었습니다. 만호는 그 방을 이래 동안 고쳤습니다. 40년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시작해 별이 뜰 때까지 했습니다. 벽을 뜯고 단열재를 넣었습니다. 서쪽 벽에 창을 하나 뚫었습니다. 톱질할 때 벽에서 40년 묵은 먼지가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온돌 패널을 깔고 싱크대를 짜 넣었습니다. 문짝은 오동나무로 새로 짰습니다. 40년간 남의 문짝을 짰습니다. 남의 서랍, 남의 식탁, 남의 장롱을 짰습니다. 만호가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짠 것은 그 방이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을 만들어주고 살았다. 이제 하나쯤은 내 것을 만들어도 되겠다. 문틀을 세우던 날, 만호는 손을 멈췄습니다. 문틀 왼쪽 면이 비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 자리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새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래째 밤, 만호는 새로 깐 온돌 위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서쪽 창으로 공단 가로등 빛이 들어왔습니다. 셔터를 다시 올린 날부터 만호의 아침은 6시로 돌아갔습니다.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공단 사람들이 부탁하는 문짝 수리, 서랍 아귀 맞추기 같은 잔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대패 소리가 났습니다. 부지 절반에 있던 아들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정길이 정리했습니다. 비워진 그 자리를 만호는 한동안 그냥 두었습니다. 11월, 태준의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만호는 탄원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정길이 여러 번 말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 의사가 있고 아버지가 한 장 써주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만호는 쓰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채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억은 채권으로 남았습니다. 정길이 그것도 물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닌데 왜 남겨두냐고. 만호가 답했습니다. 이건 받으려고 남기는 게 아니다. 그럼 저 아이가 언젠가 갚겠다고 하는 날 갚을 때가 있어야 하지 않냐. 없애버리면 저 아이는 평생 갚을 데가 없다. 정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2번 대신 갔습니다. 태준이 아버지 안부를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만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쉬운 용서는 하지 않는다. 저 아이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아버지가 아니다. 자기가 한 일이다. 내가 대신 무서워해주면
저 아이는 자기가 한 일을 영원히 모른다. 나무를 메우면 그 자리에서 또 갈라진다. 결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갈라진 자리를 끝까지 보게 하는 것이다. 하은이는 미영이 데려갔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양육권은 어머니 쪽으로 갔지만 윤석영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새 직장이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고모 집으로 갔습니다. 미영이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만호는 그때마다 미뤘습니다. 아직 이 방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뒷방 작업등을 켜고 오동나무를 깎았습니다. 손바닥에 들어오는 크기였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대패도 톱도 쓰지 않고 끌 하나로만 깎았습니다. 무엇을 만드는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물근이다. 물근은 내가 만들 수 있다. 2월, 미영이 목공소에 왔습니다. 작업장 안이 따뜻했습니다. 난로 위에 주전자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미영이 앉아서 오래말을 못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하셨어요? 만호는 대패를 밀던 손을 멈췄습니다. 뭘? 집 파실 때요. 요양원 들어가실 때요. 한 번도요. 미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딸이에요, 아버지. 만호는 톱밥을 손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영아. 네. 너한테까지 짐 지우면 내가 진 거다. 미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만호는 딸의 등을 두 번 두드렸습니다. 40년 톱밥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이제 왔으니 됐다. 난로 위 주전자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만호는 73이 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공단의 매미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7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만호가 셔터를 반쯤 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셔터 아래로 신발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뒤축이 달아 있었습니다. 만호가 사준 적 없는 신발이었습니다. 만호는 셔터를 내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 신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만호는 셔터를 다시 올렸습니다. 낡은 운동화 위로 바지 밑단이 보였습니다. 그 위로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손톱 밑이 검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만호가 몸을 돌려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셔터는 올린 채였습니다. 태준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만호는 작업대 아래에서 앞치마 하나를 꺼내 툭 던졌습니다. 20년 된 앞치마였습니다. 묶어라. 그날부터 태준은 목공소에 나왔습니다. 만호는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봐. 그렇게 불렀습니다. 첫날 태준에게 시킨 것은 대패질이었습니다. 오동나무 판자 하나를 주고 결을 따라 밀라고 했습니다. 태준이 밀었습니다. 나무가 일어나다 중간에 뜯겼습니다.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자를 뒤집어 다시 놓아주고 자기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태준이 다시 밀었습니다. 또 뜯겼습니다. 태준은 판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쪽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돌리고 톱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스스로 판자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었습니다. 또 뜯겼습니다. 또 뒤집었습니다. 그날 태준은 그것만 했습니다. 이틀째도 그것만 했습니다. 사흘째도 그것만 했습니다. 만호는 한 번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뜯긴 판자가 쌓였습니다. 작업장 구석에 태준이 그것을 세워 기대 놓았습니다. 1회째 되던 날, 그 무더기가 태준의 무릎 높이였습니다. 만호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버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나에게 배우고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무엇을 부러뜨렸는지 세고 있는 거다. 새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 아침에는 태준이 만호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6시에 만호가 셔터를 올리면 태준이 셔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열쇠는 만호에게만 있었습니다.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만호가 밥 먹으라고 하면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다시 그 판자였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등 뒤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뜯기는 소리와 판자가 뒤집히는 소리였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만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정길이 목공소에 들렀습니다. 작업장 구석에서 태준이 판자를 밀고 있었습니다. 정길은 한참 그것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만호야, 저거 언제까지 시킬 거냐? 만호가 답했습니다. 내가 시킨 거 아니다. 정길이 무릎 높이로 쌓인 판자 무더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끝나냐? 나무가 안 갈라질 때까지. 그게 언제냐? 저 아이가 알 거다. 정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이 뜯긴 판자를 손에 들고 오래 보고 있었습니다. 만호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힘이 문제가 아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급하면 나무가 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자를 뒤집고 다시 밀었습니다. 11월이 되자 작업장이 추워졌습니다. 난로를 켰지만 손끝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손이 곱았습니다.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태준은 대패를 잡았습니다. 나무는 계속 뜯겼습니다. 만호는 등을 돌린 채 톱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톱을 놓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의 등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추운 작업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한참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만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두껍고 말라 있었습니다. 손끝마다 나무 가루가 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가루였습니다. 태준은 그 손을 43해 동안 봐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손등에 얹힌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힘을 빼라. 네. 빼. 태준이 소나귀를 풀었습니다. 만호가 아들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밀었습니다. 느껴봐라. 대패가 나무 위를 지나갔습니다. 태준의 손바닥으로 무언가가 전해졌습니다. 나무가 어디서 부드러워지고 어디서 버티는지. 손등에 얹힌 아버지의 손이 그것을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밀던 손이 한 번 아주 조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거기서 나무가 일어났습니다. 곱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결이다. 만호는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등에 아버지 손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대패 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태준은 닦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돌린 채 톱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톱 소리가 한 번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만호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혼자 판자를 올리고 혼자 결을 봤습니다. 100번째쯤 되던 날, 대패밥이 손등 위로 곱게 말려 올라왔습니다. 태준이 그것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음 판자를 올렸습니다. 만호는 등을 돌린 채 톱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한 번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만호는 구석에 쌓인 판자 무더기를 안아들었습니다. 난로 문을 열고 한 장씩 넣었습니다. 뜯긴 나무가 잘 탔습니다. 작업장이 그날 제일 따뜻했습니다. 만호는 마지막 한 장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작업대 밑에 세워두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뜯은 판자였습니다. 이건 재산이 아니다. 기록이다. 이듬해 가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목공소에 하은이가 왔습니다. 14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모 손을 잡고 왔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보고 잠깐 멈춰 섰습니다. 태준이 앞치마를 벗으려 했습니다. 만호가 그것을 눌렀습니다. 입고 있어라. 하은이가 작업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톱밥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만호 앞으로 와서 섰습니다.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톱밥 묻은 손으로 그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2년 전 그 아파트 복도에서 걸었던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때는 만호 손가락 반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반보다 조금 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사세요? 저 뒤에 방 있다. 만호는 아이를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2평 반. 서쪽 창으로 오후 빛이 들어와 바닥에 네모난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징크대 위에 컵 하나, 수저 한 벌. 벽에 안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문틀을 만졌습니다. 오동나무였습니다.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등대고 서봐라. 아이가 문틀에 등을 붙였습니다. 만호는 아이 머리 높이에 맞춰 문틀에 칼을 대고 눌렀습니다. 나무가 부드럽게 파였습니다. 만호가 직접 짠 문틀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칼이 잘 들어갔습니다. 만호는 그 옆에 날짜를 새겼습니다.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만호가 답했습니다. 이건 재산이 아니다. 그럼요? 기록이다. 문 앞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과 딸의 정수리와 새로 파인 자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37년 살던 집 부엌 문틀에는 8살 태준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만호가 잘라내려다 실패한 그 자국이었습니다. 두고 온 기록은 두고 온 채였습니다. 만호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목공소에서 일하며 매달 빚을 갚았습니다. 만호는 차용증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용서 대신 아들이 사람으로 돌아올 자리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